안녕하세요. 커절 인프런스 인과 추론을 주제로 2023년 4월 7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그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창현입니다. 현재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 세미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의 목차입니다. 인과추론, 커절 인퍼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비교를 통해 인과추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크게 세 가지 갈래, 랜더마이제이션, 컬러 그래픽 모델스, 그 다음에 포텐셜 아웃컴으로 말씀드리고 이 하계에 있는 세부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과관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와 결론을 말씀드리며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인과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떤 사건 또는 현상이 다른 사건 또는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와 연관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 추론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론을 하는 것으로, 즉 어떠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인과추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의와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통계학을 처음 배울 때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 우선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그 기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관관계는 통계적 변수와 다른 변수들이 공변하는 관계를 의미를 하고, 반면 인과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변수가 후행하는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관계입니다. 보통 상관관계는 이런 예측 문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어떠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두 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혹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두 가지 변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모짜렐라 소비량과 어떤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횟수는 95%의 코렐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미국이 과학이나 우주,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은 어떻게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사람과의 상관관계도 99%의 코렐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다른 변수를 예측을 할 때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유용하겠지만, 어떤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는 상관관계는 보이시는 것처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아예 다른 개념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기초 통계학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을 본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어떠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어떤 분류, 예측 혹은 추천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외부 환경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나 패턴의 변화가 적은 자연어나 비전,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같은 분야에서는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기반의 알고리즘도 궁극적으로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모델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은 이제 전부 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제 XAI를 통해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셰플리 밸류를 사용하는 이제 셰프같이 범용적인 XAI 알고리즘도 궁극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과 같이 어떤 사실의 인과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실선 동그라미 안에는 이제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변수이고, 이런 점선은 관측 불가한 변수고, 이런 화살표는 어떠한 인과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선 동그라미 안에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다 넣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Y 타겟, 이제 구독 갱신을 예측하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관측되는 변수들을 전부 넣고 이제 타겟 값을 넣는 어떤 부스팅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XG 부스트를 통해서 Y 타겟을 예측을 하고 이제 쉐이플리 그 밸류 기반의 변수 중요도 플러스를 찍어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디스카운트, 뭐 ad spend, 그다음에 bugs reported와 같은 변수들이 y 값을 예측을 하는데 중요했던 변수로 나옵니다. 즉 결과적으로 해당 변수들이 그 저희가 예측하고 싶었던 구독갱신이란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예측에 중요한 변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쉐이플리 밸류를 다시 그 스케이터 플롯을 찍어서 한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파란색 선은 그 쉐밸류를 이제 스케이터 플롯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검정선은 그 이콘ML이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실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그 ad spend, 그 광고 지출과 그 bugs reported, 그다음에 어떤 버그가 리포트된 양은 그 스캐터 플롯을 보면은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지만 실제로 구독 갱신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디스카운트, 구독 할인과 같은 경우는 스캐터 플롯을 봤을 때는 어떤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반대로 그 인과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양의 인과관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세일스 콜스라고 어떤 구독을 위한 영업 전화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 셰플리 밸류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그 인과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세일스 콜스는 구독 갱신과 어떠한 양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인과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XAI나 어떤 인공지능 모델로는 알 수 없었던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인과 추론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독 경제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CEO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한테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구독 갱신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큰 상관관계를 보여줬다라고 보고를 하지만 CEO는 어떤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구독 갱신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 추론을 모르는 데이터 분석가는 상관관계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지만 그 인과 추론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는
구독 갱신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일즈 콜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랜더마이제이션, 어떤 랜덤화 추출 기법이고, 두 번째로는 Causal Graphing Models, 어떤 인과 그래프 모형을 사용한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Potential Outcome으로 어떤 잠재적 결과를 추정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또 그 갈래에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방법론이 나눠져 있고, 이를 그 세미나 진행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과 추론의 어떠한 그런 분류는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 세미나에서 그 말씀드리는 분류나 어떠한 갈래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랜더마이제이션 기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덤화 추출의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테스트입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A/B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해당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위에는 이제 최대한 다른 모든 것들을 고정을 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싶은 변수만 변경하면서 어떻게 실험으로 진행하는 실험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해당 변수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평균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화면은 실제 넷플릭스에서 사용한 A/B 테스트의 화면인데요.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B의 화면은 시청자들한테 보이는 이런 랜딩 페이지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프로덕트 B를 보시면 썸네일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의 위치 말고는 모든 것을 고정을 하고 이제 넷플릭스는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B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넷플릭스 멤버들을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 A가 노출되는 그룹을 만들고 프로덕트 B가 노출되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군집에 대한 어떠한 인게이지먼트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평균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됩니다. 이 프로덕트 A 그림이 뒤집혀지지 않은 랜딩 페이지를 본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고 이렇게 썸네일이 뒤집혀진 랜딩 페이지를 본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만큼의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간 랜딩 페이지를 실험하게 되면은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B가 보여줬던 평균적인 효과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무작위 임상 시험의 결과를 해석을 할 때는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결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덕트 A는 1000명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20명이 클릭을 했으면은 프로덕트 A의 클릭률은 0.02입니다. 반면 프로덕트 B가 11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이때 클릭 수가 30명이라고 하면은 프로덕트 B의 클릭률은 0.027이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결과만 봤을 때는 프로덕트 B가 A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 시간에 배웠던 어떤 두 집단의 모비율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클릭을 하냐 안 하냐는 하나의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르누이 시행이 반복되는 두 집단의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집단이 하나의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는 이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Z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때 다시 합동 표본 비율로 그 P를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Z 검정 통계량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1.0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검정 통계량이 보여주는 P 밸류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B는 프로덕트 A보다 통계적으로 좀 더 낮다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표면적인 결과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설 검증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MAB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이 밴딧 머신은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을 의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은 각 기계마다 당첨 확률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이 MAB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밴딧 머신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A/B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탐색 수학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강학습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됐습니다. 우선 A/B 테스트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탐색 관점입니다. 우선 A랑 B의 슬롯 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A만 당겨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B를 당겨보는 그러한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예상대로 A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더라면 B를 실험하는 것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활용 관점인데, A랑 B를 한두 번만 당겨보고 이번에는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밴드머신 하나만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용 관점에서는 어떠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B가 나중에 가서는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더 테스트를 오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러한 그런 문제점이 가지고 있고, A/B 테스트에서는 이 탐색과 활용이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맵 알고리즘은 다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리디 알고리즘과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공통적인 노테이션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노테이션인데, 첫 번째로 어떤 맵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행동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한 번의 행동을 했을 때 알고리즘이 얻어갈 수 있는 보상은 리워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시점 t까지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보상인 value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greedy 알고리즘은 정말 간단한데, 우선 모든 액션을 한 번씩을 해보고 이제 그때 가장 높은 리워드를 주는 액션을 바로 선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의 변화로 이 엡실론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1-엡실론만큼은 똑같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다음 함수를 사용을 하고, 이 엡실론만큼은 어떠한 확률로 그냥 랜덤한 액션을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퍼 컴피던스 바운드 UCB 알고리즘은 일종의 신뢰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 NTA는 어떠한 현재 시점 t까지의
행동을 한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다음 식을 보면은 이 nt라는 식이 그 c인 하이퍼 파라미터에 추가가 되었는데, 즉 분모에 어떤 현재 시점까지 한 행동 A의 횟수를 넣어서 탐험하지 않은 행동에 가중치를 그럼 부여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이 그 맵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A/B 테스트와 맵의 차이를 그 조금 직관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A/B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독립적인 시험을 진행을 하고, 한번 그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버전 A를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MAB 알고리즘은 당시 그 시점마다 액션의 비중을 조금 다양하게 조절해 가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과관계 분석 방법은 이 Causal Graphical Models인 그 인과 그래프 모형입니다. 이 인과 그래프 모형은 이 Directed Acyclic Graph라는 DAG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랜더마이제이션 기반의 방법은 조금 평균적인 인과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관측치나 어떤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이었는지 그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설명드린 인과 그래프 모형은 이 인과관계를 DAG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커절 그래픽 모델들은 또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수들의 결합 확률 분포를 이런 그래프로 나타냈기 때문에 딥러닝 모형들과는 달리 또 화이트박스 모델이다,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B는 그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첫 번째 G는 이 그래프를 의미를 하고, 그 두 번째 세타는 그 조건부 확률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요소인 G, 그 DA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AG는 Directed Acyclic Graphics라고 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떤 방향은 있고 순환성은 없는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정말 쉽게 다음과 같이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그래프의 그 엣지를 보면은 A에서 B로는 가지만 B에서 A로 가는 그런 순환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른 노드에서도 모두 동일화를 하고, 이처럼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그 순환성이 없는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하나 그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그 A에서 B로 그 엣지가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A가 부모이고 B가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 세타로 조건부 확률의 집합입니다.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어떤 여러 인과관계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부 확률 분포 이제 P, y 기분 x는 그 y가 주어졌을 때 그 x의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조건부 확률에서 분자는 그 이제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이고, 분모는 주변 확률 분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드린 그 세타는 가능한 변수 라지 xi, 즉 모든 노드에 대한 그 조건부 확률들의 집합으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xai는 이 DAG 그래프에서 표현된 이 노드들의 직계 부모의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커절 그래피컬 모델즈에서 사용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에 어떠한 결합 확률 분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예시를 통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어떤 DEG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계의 부모가 없고 X2의 직계 부모는 X1 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X3의 직계 부모는 X2이고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확률은 그 X1에 대한 그 확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X1은 직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확률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인 X2의 확률은 직계 부모가 X1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노드 X3 또한 이때 직계 그 노드가 X2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이 해당 DAG의 결합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는 이처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X3의 직계 부모는 X2밖에 없고 이때 X1은 X3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AG의 결합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분석의 그 세 번째 갈래는 그 잠재적 결과인 potential outcome입니다. 인과관계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 모든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 관측되지 않은 가상의 결과, 즉 potential outcome을 고려를 해서 어떠한 처리 효과를 그 추정하는 방식이 해당 방법론입니다. 즉 만약에 이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이 방법론의 그런 가정인데 이때 처리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처리를 했을 때와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학원생이 그 대학원 진학과 졸업 후에 계약 연봉에 대한 인과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대학원 진학에 대한 그 인과 효과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한 대학원생과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은 그 대학원생의 계약 연봉의 차이를 계산하면 이런 인과 효과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학원을 진학했거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만 관측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어떤 대학원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과추론에서는 이렇게 관측할 수 없는 사실을 counterfactual이라고 반사실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potential outcome 방법론은 이렇게 반사실을 추정을 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potential outcome 방법이 그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처리, 대학원 진학에 대한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계상은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나 진학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빈칸을 채워 넣어 버리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빈칸을 그냥 머신러닝 기법으로 채워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처리 효과를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이 처리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효과를 다음과 같은 식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평균 효과를 측정하는 어떤 척도를 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otential Outcome 방법에서 그 AT를 바로 사용할 때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는 그 심슨의 역설, 심슨 패러독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이 심스의 역설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통계 결과를 유추하다가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데 우선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설명드리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떠한 그 증상, 경증과 중증의 증상이 있고 A와 B의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리트먼트 B는 그 10%만큼의 그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20%만큼의 어떠한 그런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 트리트먼트 A는 그 경증 환자한테는 그 사망률이 15%에 이르고 중증 환자한테는 30%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수를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이 트리트먼트 A를 사용하는 것이 사망률이 16.1%로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트리트먼트 A가 조금 더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때 그 어떠한 증상이 하나의 교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교란 변수를 그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 커즐 이펙트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DAG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는 그 트리트먼트 A가 트리트먼트 B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보여줬지만 이런 만약에 증상의 그 중증 여부, 경증, 중증이 이 트리트먼트와 이 결과 두 개 모두 상관을 미치는 코파운더, 그러니까 교란 변수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그 사망률이 계산이 됩니다. 즉 만약에 중증에 따른 여부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은 트리트먼트 B가 전체적으로 더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게 되고 트리트먼트 B가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파운더, 즉 교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처리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이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서 케이트라는 어떤 평가 척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개별 수준의 처리 효과는 그 인과관계 분석의 근본적인 한계로 한 번에 그 관측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한 번에 조금 평균적으로 구해보자라는 방법이 이제 ATE라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어떠한 교란 변수를 좀 관측하기 어렵다 그런 방법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컨파운더, 이 교란 변수 Z의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는 방법은 이 케이트로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아웃컴 기반에서 이 머신러닝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 케이트를 추정하는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러너라고 이 인과 추론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메타러너 안에 TSX 러너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지금까지 총 607회 정도 인용된 논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메타 러너 중에 그 T 러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T 러너라 하면은 그 투 모델이라서 T 러너다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투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론은 상당히 조금 직관적인데 우선 이 노테이션을 보면 이 수도 코드를 보면 우선 처리받지 않은 변수와 그에 따른 반응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은 변수와 이때의 반응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M0와 M1은 뭐 어떤 머신러닝이나 어떤 리그레션 기반의 알고리즘을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그 처리를 받은 경우와 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프리딕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처리를 받았을 때와 처리를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K트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T러너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K트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 러너는 그 S 러너입니다. 이때 이 S는 그 싱글 모델을 사용을 한다. 모델 하나만 사용한다 해서 싱글 모델 러너라고 말을 하고, 이때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 또한 상당히 간단을 한데, 이 Y인 반응 변수를 두고 이제 처리 여부인 W를 같이 그 설명 변수로 넣고 이 모델 하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처리 여부를 한꺼번에 넣고 이 트리트먼트를 넣고 모델 하나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그 처리를 했을 때와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경우의 값의 차이를 통해서 이 K트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S러너가 이 K트를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데, 그 앞서 그 T러너와 다르다는 점은 이 모델을 하나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 추정값의 차이를 넣고 추정을 한다. 1과 0의 차이를 통해서 추정을 한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X러너인데, 이 X러너는 이 구조가 좀 크로스돼 있다 해서 X러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first stage는 이 T러너처럼 그 두 가지 그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first stage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어떠한 그 T러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때 이 모델의 수도 코드와 그림을 조금 보면은, 한쪽 모델은 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를 하지 않은 결과값만을 학습을 하고, 다른 모델을 처리를 한 경우에 그 처리를 했을 때 그 타겟 값만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처리를 한 모델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반사실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반사실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반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예측된 값은 이제 처리를 한 경우에 예측값의 반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0에 대한 반사실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0에 대한 K트 값을 알 수 있고, 1에 대한 반사실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K트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그 M1 모델과 이제 M1 모델과 M2 모델을 만들고 이들의 차이를 통해서 K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GX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수도 코드를 뜯어보면은 단순히 가중 평균을 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X러너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T러너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군과 이 대조군 차이의 근본적인 데이터 양의 차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머신러닝이 아닌 그 뉴럴넷 기반의 방법으로 포텐셜 아웃컴을 추정하는 그 K트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그 소개한 논문은 다음과 같고, 이제 지금까지 한 690회 정도 인용된 모델입니다. 우선 이 TARNet이라는 것은 그 이 IPM이 없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헤드가 있던 뉴럴 네트워크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학습이 되는 방법이고, 이렇게 처리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CF넷은 이 TARNet의 이 IPM이라는 어떤 제약식을 단순히 추가한 방법인데, 이 IPM이 뭔지 논문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트리트먼트를 받는 그룹과 그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는 컨트롤된 그룹이 어떠한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분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약식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뉴럴넷 모델 또한 그 각각 추론된 값을 통해서 이 K트를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인과 추론을 하실 때 어떠한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나 조금 막막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파이썬 패키지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Causal ML이라는 패키지는 우버에서 만들었고 이제 이콘 ML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메타 러너랑 그 뉴럴넷 기반의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현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 또한 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신 분은 이 해당 패키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은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학습을 해서 어떤 예측이나 분류와 같은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인과를 추론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